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을 또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필요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평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두 분 오랜만에 뵙는데 저희가 새로운 세트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새해도 됐고 새로운 세트 방송이기도 하고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우리 김종대 의원님. 우선 우리 박정호 기자 건강한 모습을 네. 보게 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고맙습니다. 또 스튜디오도 많이 발전했네요. 네. 예. 그러다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네. 한번 심기일전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저로서도 아주 굉장히 기운이 넘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욱식 대표님. 네, 한 달 반 정도 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또 새해에도 여러 가지 안팎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코로나 귀신도 좀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좀 일상의 평화를 되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이 스튜디오가 많이 좀 바뀌었는데 또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이 또 파란색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렇게 또 평화를 위해서 네. 파란색으로 멋지게 또 스튜디오를 꾸며주신 오마이TV 여러분들께도 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저희 평화를 통해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또 다양한 이 화제 또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들어온 것부터 좀 말씀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을 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또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 마련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걸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전화 통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은 얘기는 늦었다기보다는 네. 지금 미국의 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음. 우리 느낌에 약간 늦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 통화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창건 100주년 네.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시진핑하고 왜 통화했냐, 뭘 축하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떤 한국에 대해서 전화 통화 하나까지도 압박을 하는 모양새로 자꾸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진핑하고 먼저 통화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가 마침 국가적인 행사 중요한 시점 기념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앞으로 평화 체제 네.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국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누구라도 통화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강대국 지도자하고 순차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건 매우 잘된 일이다. 네. 그 중에서 그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을 빨리 만들자는 것은 일단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욱식 대표님. 네,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하겠다 네. 합의를 했다는데요. 음. 일단 조속히라는 표현이 일단 눈에 띄죠. 조속히.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2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엊그저께 토니 블링컨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재검토 중이다.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한미 공동의 포괄적 대북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또 백악관에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새로운 전략,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짧게 보면 지난 4년 동안 또 길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이제 거듭 실패를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로부터 좀 제대로 교훈을 찾아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좀 꺼져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네. 좀 멋진 전략을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속보 내용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 좀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인 오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주제 뭐 제가 보면서 선거 때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 원전을 놓고 이 뭐 문건이 이 공소장이 이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적행위다, 아니다, 북풍 공작이다, 뭐 여야가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이 정말 선거철 북풍인지 아니면 정말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될 뭐 이적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이 논란이 이뤄지게 된 배경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산업부에서 작성한 그 문건, 거기 문건 제목들, 또 산업부가 그래서 결국에는 문건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부분하고 USB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냐, 왜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야당이나 국민들은 왜 안 보여주냐, 국정조사하자, 이게 또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 논란이 시작된 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산업부 공무원이 작성했다가 뭐 삭제한 그 문건 중에 하나로 이제 밝혀지면서, 그리고 작성 시기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시기에 작성되면서, 아니 남북 정상 만날 때 북한 원전 지어주겠다 이 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었죠. 그래서 산업부가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건 논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정옥수 대표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참 선거를 앞두고 네. 지금 코로나 또 민생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때 아닌 뭐 북한의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다가 발각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불필요한 논란, 네. 또 이게 뭐 이적 행위라고 하는 뭐 이제 그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우리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그 피로감을 느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들을 내놓을 텐데, 이제 뭐 좀 이따 우리가 좀 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뤄 나가겠지만, 네. 북한의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못 짓는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제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재가 완전히 풀려도 그게 충분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 라이센스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한국형 원자로를 북한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북미 간에도 원자력 협정이 반드시 체결돼야 이게 이제 가능한 네. 구도인 것이죠. 그래서 왜 2009년도에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수출했다고 그 뭐 언론에서 엄청나게 또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 이렇게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비즈니스 외교의 대가다. 뭐 이렇게 일종의 엠비어 찬가를 불렀던 이런데 그 한국과 유해사의 원자력 협정,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 수출 계약을 하기 바로 열흘 전에 네.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사이에 원자력 협정이 발효됐기 때문에 원전 수주 계약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1, 2, 3 협정이라 그래서 네. 이제 UAE와 미국 사이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는데, 근데 UAE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당연히 수교국이고 사실상의 군사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사실상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UAE의 다른 동맹국인 한국이 원조를 수출할 때도 원자력 협정이 전제 조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인 적성 국가이잖아요. 네. 여기에 원전을 갖다 몰래 지어주기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아니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적행위라, 그러니까 이게 원전 지어줘서 그걸 다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거기에 쓰이게 될 텐데 이적행위했다 이렇게 국민의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그 2012년이죠. 네. 그 대선 때 NLL 논쟁이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인즉슨 2007년 그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이 평양에서 있었는데 네. 그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그 북방 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그게 가장이 컸죠 그때. 대선의 초특급 쓰나미 그렇습니다. 태풍으로 예. 큰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체가 있었느냐? 후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대화록을 공개합니다. 그 2013년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NLL의 뭐 포기 발언이 있는 게 아니라 NLL을 존중하고 그 군사 지도 위에 평화의 지도를 덮자. 네. 그러니까 오히려 NLL을 옹호하는 발언이었어요. NLL은 따지지 말고 거기 그건 군사 지도고 거기다 평화의 지도, 경제의 지도를 하나를 얹어버리자.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박근혜 정부는 그걸 뭔 생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2012년 대선은 실체 없는 걸 갖고 논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 결국에는. 예, 이것이 NLL 논쟁 저는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는 게 실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프레임 전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네. 실체가 있고 없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때 김무성 그 의원이 그 부산에서 울부짖으면서 막 대화록 낭독하고 뭐 하고 했던 그런 거 기억이 나네요. 하는 그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가장 곤혹스러운 건 뭐냐면은 사실과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거나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걸 갖고 프레임을 짜면 네. 또다시 나라를 어떤 그 친북이냐 반북이냐라는 네. 하나의 그 국민을 편가로서 나눌 수 있는 프레임이 등장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예. 이게 뭐 원전 뭐 6쪽짜리 문서 가지고 이게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어떤 비밀 계획이 있다고 그 내부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비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퍼포먼스를 해놓으면은 예. 그리고 뭐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NLL이건 원전이건 그 실체는 장막 뒤에만 그냥 모호하게 남아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장막 앞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어떤 정치의 프레임 전쟁.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북한에 뭘 지원해 줬다고? 어쨌다고? 그리고 또 우리 영남권에 가면은 그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에 불만을 가진 민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동원해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정책 의제를 선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네. 이 북풍에 대한 집착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것을 출구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징검다리 의제를 통해 가지고 내년 대선까지 결국은 북한 문제로 이 정부를 괴롭히면서 선거의 판짜기로 들어가는 저는 이 전략이 나왔다고 봅니다. 아니 나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좀 이제 김종대 교수께서도 그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네. 당시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제 나중에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됐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뭐 NLL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없었거든요. 진실은 그 나중에 밝혀졌지만 아무튼 그 문제 그 대선 직전에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재미는 봤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논의 자체도 없었다. 네. 근데 실제로 대화로 공개해 보니까 대화에 거의 한 4분의 1이 NLL 관련 대화였던 거예요. 포기를 한다는 발언은 없었지만. 예,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당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느끼기에는 아니 이 NLL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남북 정상이 장시간 7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하는데 NLL에 대한 일체 논의가 없었다? 라는 게 쉽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거꾸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재미를 보게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건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어떤 과거의 추억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 문제를 갖다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어떤 셈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헛다리 짚은 거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씨름에서도 헛다리 짚었을 때 빨리 발을 빼야 되치기를 안 당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 예, 뭐 제대로 하나 이제 그 덕거리 얼었다 싶어서 이제 계속 다리질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제가 보기엔 이건 뭐 실체 없는 얘기 가지고 네. 정말 이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는 그런 어떤 음.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피로감을 높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이것도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자, 근데 뭐 피로감을 높이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전의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초기에 강하게 그리고 실체적인 걸 보여주지 않으면 말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따라서 뭐 산업부가 문건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랬더니 이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또 그 매개체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제 USB를 가지고 또 그게 대화록에 해당되는 거죠. 아. 옛날에. 그게 재판인 거예요 지금. 재판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다.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네. 그 정상회담 그 오고 간 거 공개해라. 네. 뭔가 비밀리에 아. 주고받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NLL 논쟁이 정상회담 대화록으로 불똥이 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네 마네 하는데 지금 USB도 공개하네 아하. 마네. 그러니까 이 패턴은 뭐냐 하면은 네. 일단은 저 원전을 의제로 등록해 놓고 등록해 놓고 이것을 확산을 시켜야 되거든. 확장성을 가져야 되면은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결정적인 의혹 해명의 비밀이 어딘가에 있는데 아하. 그게 과거에는 대화록이었고 이번에는 USB인데 만약에 USB가 지금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다 해도 네. 또 더 저 뭐냐 대화록도 뭔가- 있다. 뭔가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네. 접근하기 어려운 그 계속. 탑시크릿 이런 네.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저기 공략을 해대면은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를 공격하는 모양하고 똑같다고. 아. 처음에는 건강해. 네. 그런데 이런 세포 저런 세포로 뚫고 들어갈 길을 막 찾아. 그러다 그게 목구멍으로 갈지 눈으로 갈지 몰라요. 아. 그러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방어막을 파괴하는 아하. 이런 양상으로 가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예. 코로나19에서 배운 거다. 그 변종 바이러스. 예. 편종이죠. 그 2012년에 그 팬데믹이 예. 지금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원전 변이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핵충입니다. 핵충. 핵 먹고 사는 핵충.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USB를 공개를 했다. 네. 제가 보기에 원전에 원조도 안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제가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못 봤으니까 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어떤 이제 대략적인 구상이 그 뭐 정부 담겨 있겠죠. 인사들의 주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담겨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일부 보수 언론은 별건 수사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음. 원전이 없더라도 이것 봐라 지금 막 신경제지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국민 열세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아하. 퍼준다. 북한에 그러니까 퍼주는 대북 거다 퍼주기 결국. 논쟁에 또 논란을 또 붙이실 수 있는 것이고 네. 원전이란 표현이 없어도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협력 음. 이런 표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있다 표현 그랬어요. 예. 에너지 협력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이 에너지 협력이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 원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꼬투리를 잡는 이런 방식을 아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제가 보기엔 통하기 어렵다. 통하기 어렵다. 네, 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하기 어렵다고 보신 건데 김종대 의원님은 근데 계속 이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변종처럼. 예, 그거밖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 의제를 주도할 다른 국정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역 공격해봤자 번번이 깨졌고 그것 때문에 지난 총선 진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저기 북한이 최근에 북한 8차 당대회에서 뭐 핵무력 증강하겠다 뭐 네,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까칠까칠한데 아하. 남북 관계가 잘 되면 법문 녹듯이 없어지지만 당분간 안 좋으니까 음. 이럴 때 북풍을 키워야 되는 이게 선택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선택지밖에 다른 없다. 국정에 뭘 주도할 게 없어요 국민의힘이. 아.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많이 그 했던 재미 봤던 부분으로 다시 그렇게 그렇네요. 회귀가 되고 다시 장기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이 양반은 그 저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북방 정책 소련과 그 당시 중국하고 수교하는데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던 양반이고 경제 민주화를 주장해가지고 네. 일견 중도 행보를 걷는 분이에요. 그는 어떤 경세갑니다. 유연해요. 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색깔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이 북풍의 이적 행위 발언을 해서 북풍을 불러일으켜 자기 칼라에 안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 전부 당이 동원돼서 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선거가 임박해서 일단은 주도할 수 있는 이슈, 자기 카드에 대한 내 패를 쥐겠다고 하는 어떤 동기가 강하게 작동을 했고 그 의도가 유지되는 한 원전의 원자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USB 문제를 탈탈 털어서 거기서 나오는 다른 지원책을 갖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러면은 그러면 원전은 좋다 이게요. 없는 일로 치자면은 그러면은 다른 거 전력 지원하는 거 그건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청와대는 해명하기 바빠질 거다. 그렇겠네요.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이게 코로나식 접근법이라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은 뭐 지금 청와대, 정부, 뭐 민주당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 사안을 좀 풀어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USB를 백신이 있나요? 공개한다라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더 키우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뭐 이미 설명을 했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뉴스 자체를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키우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공개는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국민의힘이 또 김종인 위원장이 좀 이렇게 헛다리를 짚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100조 원의 이제 국민들 이제 긴급 재난 지원을 쓸 수 있는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했다가 왜 금방 그 얘기는 계속하지 않고 엉뚱하게 원전 얘기를 꺼냈나.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 100조 원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정말 그 정부와 이제 민주당과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또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였는데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유턴한 것 원전 같아요. 얘기를 이렇게 원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뭐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른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유령 논쟁이라는 게 입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관련해서 미국 전문가들조차도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원전을 지워주고 싶어도 지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정당이 굉장히 좀 의지하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에서 뭐 누가 전문가 한마디 하면 그걸 갖다 침수봉대해서 그걸 또 문재인 정부나 여당을 공격하는 이제 소재로 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미국의 대부분 전문가조차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없어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군을 찾기 힘든 그런 이슈를 이제 꺼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걷어들이고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통령 그것이 방식의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 발동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 그쪽으로.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오히려 정부 여당과 경쟁을 벌이는 게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게 훨씬 낫다.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2012년 대선 때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캠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뭐 얘기하고 경제민주화 그 박근혜 공약을 다 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개인과의 역할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공약이나 여러 가지 그 정치 기획이 민주당을 압도합니다. 사실 의제를 좀 선점한 부분도 있었죠. 민주당은 계속 침체를 면치 못해요. 이 드라이브를 흐름을 이끌어낸 건 누가 뭐래도 김종인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소위 맞아요. 안에서의 어떤 강경 보수 세력들이 이 개혁파들을 갖다가 굉장히 그 고립시키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다시 개혁에서 수구 보수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늦가을부터 2012년 늦가을경부터 그런 흐름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 이후로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그 당시 새누리당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해줬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자, 지금 이제 대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바로 그러니까 9년 전에 네. 이런 상황이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서 잊혀질 리가 없다요. 아하.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 당을 끌고 대선까지 올려놓는 역할을 하려면은 과거에 같이 실없는 노인네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같이 실없는 그걸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어떤 면으로 이 보수 세력을 결박시켜 놓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뭐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들, 중대재해기업법도 왜 처음에 좋은 발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쪽에 남겨놓고 보수 세력의 어떤 그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그 영합해주고 영합해주고 그다음에 완전 자기도 잘 몰라. 그러나 그건 그렇다 그래. 그래놓고 한바탕 쳐놓고 나머지 또 자기 하고 싶은 정치하고 이제 재보궐 선거도 가까워지고 이랬으니까 네. 상당히 내부에서 지금 어려운 사실 비대위원장 그렇겠죠. 자리를 위태위태하게 유지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정무적 판단까지 좀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좀 이 상황이 진행될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 참 이 고도의 정치 싸움, 수싸움 이런 게 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원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판을 좀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아이 그럼요. 지금으로서는 2012년 대선을 능가하는 네. 내년 대선은 아마 그 안보 이슈, 북한 이슈가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그 이슈를 띄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지금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좀 희망이 잘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정부도 지금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좀 실패, 네. 이런 부분들이 만나게 될 경우에 내년 3월 대선에서 이 안보 이슈, 북한 이슈가 최대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해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 제주 해협에 그러니까 네. 대한 해협에 그 북한 선박이 지나가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과를 허용했거든요. 그때는 아직까지 남북 간의 해운 협의가 체결되기 전이라서 네. 이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저거 막느냐 안 막느냐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저기 서해에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그 장병들이 상당수가 사상이 되고 배가 침몰하는 네. 남북 간의 상당히 보기 드문 수준의 그 고강도 충돌이 일어났어요. 네. 그해 1년을 보십시오. 남북 관계의 재앙적인 사건은 다 터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직전에 임동원 그 장관이 해임권 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그 전에 공동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것들이 이제 송금 특검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불거졌었죠. 거기에다가 그 불법 송금했다고 또 야당에 네. 보십시오. 이 남북 간의 어떤 신기원을 연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고 그랬다 그러지만 그 마지막 1년은 모든 면에서 시험대에 돼가지고 결국은 그때 당시에 새로운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새로운 어떤 대체제로서 부각되는 노무현이 나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새로운 정치인은 그것을 극복하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북 송금 특검에서 당시에 그 노무현 이제 캠프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상당한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렇죠. 이런 일이 있고 그게 정권 초까지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아하.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리할 건 정리해줘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남북 관계를 상당히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네. 일단은 그 저기 관리를 하고 또 주도하면서 미국을 이끄는 모양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보여준다면 저런 식의 저급한 북풍 공작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봄눈 녹듯이 녹아 없어져요. 네. 예, 언제 저 3, 4월 매화 꽃피고 개나리 진달래 필 때쯤면 이 얘기 아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해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부분들이 완전 그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야당은 이걸 놓치질 않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것을 활용해서 결국은 저기 그 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버퍼링 작업에 해당되는 작은 이슈가 이 원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눈덩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휘발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대북 이슈가 좀 불거지다가 사실 2002년에 그 국내 문제를 제외한 나라 밖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미국을 심판하는 성격의 선거가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6월달에 미군 장갑차에서 여동생 2명이 비참하게 좀 사망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11월달에 미군에서 이제 그걸 이제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촛불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때 오죽했으면 당시 이회창 후보도 촛불 집회에 와서 본인이 당선되면 소파를 개정하겠다,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서명 사인을 할 정도로 반미 열기가 막 후끈후끈 네. 달아올랐던 이런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때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외교전문에서 나중에 대선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왜 이회창 후보가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딕 체니 부통령이 만나주고 그랬었어요. 한국의 대선 후보를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네. 보면 이해창 후보를 그래서 지지한다는 예. 것다가 부통령이 면담까지 해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역효과를 일으켰다. 아. 그래서 2007년 대선 때는 한국 대선 관련해서 미국이 일체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2002년에 미국이 이제 대사관에서 반면교사로 삼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2부에서도 이제 이 올해 정세에서 중요한 한미 연합훈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이 지금 원전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우리가 걱정이 될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 김정은 총비서가 그 8차 당대회에서 네. 핵 동력 공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발전소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이제 주권적 권리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이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동력 공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네. 크게 볼 때 북한의 그 원전 건설, 자체적인 원전 건설은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변에 있는 실험용 경수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거예요. 실험용 경수로를 그게 한 7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네. 그걸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한적으로 전력 생산도 있지만 그 경수로를 가동한 경험이 어디로 이용될 수 있냐면 핵 추진 잠수함의 소형 원자로 기술로 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체적으로 이미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관건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관건은 소형 경수로를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해본 경험이 소형 원조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더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건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당시 계획했던 것들 중에서 중단한 게 있습니다. 네. 5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그때 중단을 했었는데 만약에 북한이 중규모 혹은 대규모의 흑연 감속로 건설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50메가와트면 매년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 우려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남쪽에서는 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느니 많은 이거 갖고 막 그 이제 싸우고 있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가지 다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정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장착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흑연 감속로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아, 예. 이런 어떤 문제를 갖고 좀 논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아하. 자, 뭐 이 지금 북한 원전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정국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럴 생각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을 보면 어떻게든 이게 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하고 저쪽 상대당을 깎아내릴까 이슈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사안을 좀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피해는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보겠다.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이 아니라 또 북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 정치 혐오, 뭐 피로감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걸 어떻게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을 견인할 것인가 이 문제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네.